이제 고려 정치 뒷부분부터 여기가 연결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보자. 고려가 망할 때 고려가 원래 무슨 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어? 중국에. 중국에. 어디 있지? 얘 간섭기라고 부르잖아. 원, 그치? 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멸망을 서서히 하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성장한 게 명나라였지. 그래서 명나라가 성장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 원과 명 중에 누구 편을 들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요 기존의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당연히 원했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랑 이제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고려에 약간 기선제압식으로 뭔가 시비를 걸어오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쌍성총관부 기억나? 네. 쌍성총관부 지역 여기 이렇게 그 옛날 옥조동에 있었던 요 동네에 원래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걸 공민왕이 회복해 왔는데 요 땅을 갑자기 자기네가 갖겠다고 요구를 한 거야. 그거를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명이 고려에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 고려 정부가 선빵을 쳐가지고 명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는데 요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이 최의였고 최영이었고 그건 이성계한테 시킨 거지. 그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이성계를 좀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그걸 이성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 게 이제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됐던 거지. 위화도 회군은 별표하고 위화도 회군에서 성공해서 최영을 제거한 뒤에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이성계랑 같은 편이었던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추구하는 거야. 그 개혁은 바로 과정법이었는데 과정법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걸로 여기는 그냥 신진관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한테 주는 거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을 세우냐 마냐 하는 기로에서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온건파 일부를 제거,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죽은 뒤에 최종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선 건국했을 때 왕은 이성계였고 건국하고 나서 2년 뒤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돼. 한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울이지.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요 표 자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 순서는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명나라가 천령 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게 요거야. 천령 이북의 땅 요거. 그랬더니 요동정벌을 나가면서 이성계가 위화도해군 과정법 이렇게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이제 조선의 정치를 좀 본격적으로 볼 텐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 처음 시작할 때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왕별로 어떻게 국가 기틀을 잡아갔는지 배웠잖아.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왕들을 배울 텐데 조선은 왕이 5명이야. 태정, 태세, 문단세 대충 그 순서 알잖아. 그 중에서 중요한 왕만 뽑아보면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5명이 나오는 거야. 태조는 본명이 뭐? 이성계. 그렇지. 국가를 세운 사람이니까 고려 태조는 왕건이고 조선 태조는 이성계인 거죠.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업적이 많지는 않아. 이 사람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옛날 그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죠. 그러고 나서 이성계는 뭘 했냐면 자신이 뭔가 정책을 하기보단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신하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어. 그래서 정도전이 어떤 조선의 기틀을 다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도전이 썼던 조선의 어떤 법전의 기초적이었던 책이 바로 조선 경국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팅하려고 했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한 거야.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황이 정승 들어갔지. 그 정승을 의미하거든. 정승은 총 3명이 있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여러분들 있지. 요 3명을 정승이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 조선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인품과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 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야만 왕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검증이 되지 않은 존재야.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사이코패스여도 왕이 되는 거고 걔가 뭐 지능이 정말 뭐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도 왕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전은 왕이 먼저 중심에서 정치를 하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고 봤어. 그런데 재상은 어때? 자기 능력으로 과거 시험에 통과를 해서 승진까지 해가지고 정승 자리까지 올라왔잖아. 그 수많은 검증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상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재상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논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정도전이 말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이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봐야 돼. 조선은 항상 이렇게 굴러갈 거고 요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치가 안 좋게 굴러간다고 보고 그걸 배울 거야. 그러고서 이제 태종을 볼 텐데 혹시 태종의 본명을 알아? 태종? 이름 말하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이방원이야. 누군지 알지? 얘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게 아니었게? 얘는 아니었어. 왕의 5번째 아들이었고 심지어 태조가 아내가 둘인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 될 수 없었어. 근데 얘는 정몽주를 죽이고 나름대로 조선 건국에 많은 공헌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태조가 아무리 이방원이 첫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헌이 크니까 얘를 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정도전이 반대했어. 왜냐면 정몽주 같은 큰 학자를 그렇게 한꺼번에 죽여버릴 정도의 인품으로는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하느냐. 정도전을 죽이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조선 건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정도전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방해된 사람을 다 죽이지. 그러고서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이 태종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을 딱 들었을 때는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얘는 못해. 얘는 무조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태종의 정책은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왕권 강화. 그래서 공신이나 왕족에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은 개인이 데리고 있는 병사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가드를 못 두게 바꾼 거지. 앞으로 군대라는 것은 왕만 지닐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군사권을 장악을 했고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는데 양전 사업은 토지를 측량한다라고 해서 누가 어느 만큼의 토지를 가졌는지 확인을 해야 세금을 거두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호패법은 별표 하나 합시다. 호패법을 실시했어. 이거는 뭐냐면 호패는 주민등록증이라 생각하면 돼.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야. 16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줬어. 모든 남성. 그 말은 노비한테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노비한테도 줬다는 거야. 왜? 노비한테 만약에 호패를 안 주면 이거 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세금 내 이랬을 때 호패 숨기고서 저 노비인데요? 이러면 획을 짓는 거니까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호패를 모두에게 주고서 호패에다가 신분을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방원 태종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6조 10개죠. 별표 3개입니다. 6조 10개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 우리 뒤에서 조선의 정치체제를 배울 거지만 너네가 제일 어려워한 게 그런 거잖아. 뭐 통일신라의 집사부라든가 뭐 고려의 이성육부제 이런 게 어렵잖아. 근데 그게 중요해. 우리 고려에서 이성육부라고 배웠던 게 조선에서는 의정부와 육조로 바뀌거든. 제일 높은 거 왕이고 이때 아까 내가 얘기한 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바로 이 의정부에 속해 있는 거야. 의정들이 모여있는 게 의정부거든. 그리고 의정부가 정책을 육조에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육조가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이야. 근데 이때 그러니까 정도전이 말한 재상 중심의 정치는 왕은 언제나 의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돼. 혼자 결정하면 안 돼. 그리고 결정된 걸 의정부가 육조에 전달하게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책이 내려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태종은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야. 니네가 뭔데 감히 왕과 맞먹으려 들어? 라고 하면서 내가 다이렉트로 육조에 명령을 내리겠어. 이게 육조 집계제야. 직접 연결하겠다. 육조 집계제.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세종을 낳은 거야. 세종을 낳았어요. 세종이 특히 또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얘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태종은 세종을 그냥 세자로 앉혀버렸지.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됐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가장
도덕적인 왕이잖아. 왕도 정치를 실시합니다. 왕도 정치는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해야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육성하죠.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할 때 언제나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했지. 그리고 경연을 갖다가 중시를 하는데요. 경연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조선시대에는 왕은 검증되지 않은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왕이 끊임없이 유교를 공부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유교를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 사람을 갈고 닦아줘야 되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은 신하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하가 스승이 되고 왕이 제자가 돼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게 바로 경연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 별표 3개. 요거야. 요거 연주세. 맨 처음에 정도전이 말했던 왕이 의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함께 결정하고 그 정책을 의정부가 육조에 전달해 주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세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고요. 요거를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민본 정치, 민본 백성을 뿌리에 두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상당 행실도를 편찬해서 유교적인 어떤 생활 풍습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좀 편하게 알리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세조 보자, 세조. 세조 들어본 적 있어?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지? 제 원래 이름은 수양대군이야. 죽여. 그렇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심지어 10몇 살밖에 안 된 조카를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 세조 같은 경우에는 위의 3명 중에 누구와 인품이 상당히 유사하다. 세종이랑 유사한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거야. 이건 자기 타고난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육조 직계제.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집현전 없애고요. 경연도 다 없애버려요. 무슨 신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거야. 그러고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바로 경국대전이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이야. 우리 아까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잖아.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법전이 경국대전인데 완성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편찬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성한 사람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성종입니다. 그래서 요 성종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이름이 완성하다 성자가 붙은 거야.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만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고 시험에서 얘기하진 않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을 세조가 없앴잖아. 그거를 부활시켜. 집현전을 부활시키면서 이름은 홍문관으로 바꿔요. 홍문관 설치. 그리고 경연도 다시 하는 거야. 이제 이 정도만 딱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대체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인데 육조 직계제 실시한 왕을 물어보면 태종하고 세조 둘 다 말해야 되고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만 대답을 하면 돼. 그래서 아래 지도를 보시면 자료 1번 전체 별표 하시고요. 자, 여기 태종실록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보시면 의정부의 여러 일을 육조에다가 나눠줬대. 그럼 의정부의 권한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여러 일이. 이게 뭐냐면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의정부가 할 일을 육조한테 준다는 거니까 의정부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중해서 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진 않았고 대신 의정부의 역할을 육조에 나눠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왕에다가 가를 뚫는다든가 신릉에다 가를 뚫었을 때 태종인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만 세종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학교에서 뭐 더 디테일하게 주거나 아니면 둘 다 대입해도 되게끔 내거나 할 거야. 얘는 세종실록이니까 의정부 서사제일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육조는 모든 직무를 의정부의 품위 전달을 하고 의정부가 가부 해도 될지 아닐지를 헤아린다며 왕한테 전달을 하는 거. 딱 요 시스템이죠. 초록색.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통치체제를 보도록 합시다. 통치체제. 고려 통치체제 외웠어? 거기 안 외웠지? 원래 거기가 진짜 안 외워지거든. 고려에서는 이성 육부제였고 이성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고 뭐 왕의 명령을 출납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중추원, 관리 비위 감찰하는 어사대.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를 대간이라고 했었고 걔네는 권력의 비리랑 뭐 남용 같은 걸 방지하지.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가 있었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 고정도 나왔었잖아. 조선은 좀 더 많아. 근데 조선을 보면 조선은 아까 말했듯이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상들의 합의로 아까 얘기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이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서 뭔가 정책을 얘기하다가 2대1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설득해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6조가 그걸 나눠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3, 4의 별표 3개 할게요. 3, 4 별표 3개.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려의 3, 4도 발음이 같잖아. 고려 3, 4는 국가의 재정, 회계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이었지. 조선의 3, 4는 요 3개의 기관을 합쳐서 3, 4라고 하는 거야.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개를 합쳐서 3,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헌부가 하는 일은 뭐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야. 관리 비리 감찰. 사관원은 국왕의 정책을 비판해. 우리 지난번에 간쟁 공박 서경할 때 간쟁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걸 간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관원인 거야. 그리고 홍문관은 아까 세종이 만든 집현전을 세조가 없앴는데 성종이 부활시키면서 이름을 홍문관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집현전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 학술 연구를 하면서 왕을 가르치는 경연을 하는 거. 그럼 봐봐. 얘네는 당연히 어떤 고위 관리나 왕의 어떤 권력 독점을 막을 수가 있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경연을 하면서 왕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걸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홍문관도 권력을 부정하게 쓰이는 걸 막아준다고 본 거야. 그래서 얘네를 3사라고 부르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대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언론기관이라고 해요. 왜냐면 말로써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3, 4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 다음 나머지 기관을 보시면 의금부는 국가 중죄인을 다스리는 특별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약 같은 거 내릴 때 의금부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주거든. 여기는 이제 뭐 왕을 욕했거나 왕에게 반란을 연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승정원 같은 경우는 왕명 출납,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정원 하면 딱 떠올리면 되는 이미지는 내시들 있잖아. 그분들 승정원 소속이야. 그래서 내시들은 언제나 왕의 바로 옆에 붙어 다니면서 왕이 뭐 누구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서 불러오고 이런 역할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의금부는 왕의 어떤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벌 주는 곳이고 승정원은 왕의 최측근이잖아. 그럼 두 기관은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줄까 견제할까? 뒷받침해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견제를 하니까 어느 쪽에는 왕을 또 뒷받침해주는 세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뒷받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돼야 조금 더 조화가 잘 된다는 거죠. 권력 자체가. 기타 기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춘추관은 역사를 판단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건 법전. 조선왕조실록. 그런 거 이제 여기서 편찬 다 하는 거야. 실록. 춘추관이 봄춘자, 가을추자를 쓰는 거거든. 봄과 가을이 지나면 1년이 지나잖아. 그래서 그 해가 지날 때마다 역사를 쓴다 이런 의미야. 그리고 성균관은 알지? 학교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한성부는 우리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잖아. 한양을 한성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수도인 한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청, 서울시 경찰청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줘야 되는 애들이야. 그 다음 넘어가서 지방행정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지방행정제도. 통일신라 9주 5소경, 발해 5경 15부 62주. 그리고 고려는 5도 양계였어. 딱 그 개념. 조선은 중국 8도. 끝. 깔끔해. 우리 지금 전국 8도잖아. 8도 광산. 얘도 8도야. 그래서 모든 도에다가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듣고서 기억나는지 생각해봐. 고려는 5도의 암찰사. 양계의 병마사 보냈지. 딱 그 개념이 조선은 관찰사입니다. 그럼 학교 시험 낼 때 8도에 조선은 안찰사 보낸다 하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고 한 거고, 이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을 갖다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어? 아니었지.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이 무슨 현? 주현. 안 되는 곳은? 속현. 어디 숫자가 더 많아? 그치. 조선은 이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돼.
그럼 이제 애초에 주현이랑 속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밑줄. 모든 분현의 지방관이 파견된다. 이렇게 고려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속현에선 그리고 향부국수 여기도 지방관 파견 안 되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누가 행정을 맡았겠어? 향리.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의 권한은 높았지. 그럼 조선시대는 향리 어떻게 했어? 낮아지는 거야. 고려시대에 비해서 향리의 권한은 약화된다. 그리고 향부국수가 일반 분현으로 모두 승격되거든. 한마디로 이제 향부국수라는 개념도 사라진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전국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중앙에서. 그리고 이제 수령, 지방관에 대해서 볼게요. 지방관이라고도 하고 수령이라고도 해요. 요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이야.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방을 통치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고요. 행정, 사법, 군사권 모두 다 행사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사극이라든가 아니면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사또 있지, 사또. 그 누구냐? 그 콩쥐팥쥐에 막 사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사또가 얘네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밑에서 사또를 보좌하는 애들을 향리라고 하는 거야. 고려시대보다 권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정 실무를 담당해서 수령의 업무를 좀 보좌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한다는 건 뭐냐면 수령이 뭐 세금을 걷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향리가 집집마다 가서 세금 내라고 독촉장을 붙이고 오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향소 별표 할게요.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잖아. 수령은 지방관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라고 어느 지역에 파견할지 정할 때 절대 얘 출신 지역으로는 안 보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가면 내 친구, 내 가족한테 더 유리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지방관 수령은 언제나 생판 처음 보는 동네로 파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에 와가지고 이 동네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 그래서 향리가 그걸 도와주라는 거야. 향리는 보통 대대로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럼 유향소는 뭐냐? 봐봐. 수령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향리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향리가 수령한테 잘못 알려줄 수도 있잖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알려줄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 더 유리하게 뭔가 바꿀 수도 있지.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조직된 게 유향소인 거야. 근데 유향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밑줄. 지방 사족의 향촌 자치기구야. 일단 사족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인데 선비 사자 써서 그냥 양반이랑 같은 뜻으로 보면 돼. 지방 양반들이 만든 향촌 마을에 시골 마을에 자치기구. 무슨 뜻이냐? 나라에서 만든 기관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만든 거야. 자발적으로. 왜? 우리 고을이 향리 같은 놈들한테 놀아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령을 도와주고 우리 고을을 아름답게 지키자 이거야. 그래서 이 유향소는 수령을 도와줘요. 근데 물론 수령이 미친놈이면 수령도 견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견제할 땐 견제하고 보좌할 땐 보좌해. 그리고 향리를 견제합니다. 감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수령 보좌 견제, 향리의 비리 감시. 거기다가 세 번째로 풍속 교화의 일까지 담당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속 교화는 말 그대로 우리 고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데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 고려시대까지는 유교 통치를 한다라고 해도 그 유교라는 것은 지배층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유교를 공부하고 유교적으로 살자 이거였다면 조선은 모든 백성이 다 유교적으로 살아야 돼. 그럼 유교적으로 산다는 건 뭐야? 부모님의 효도하고 오더를 만나면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부터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잖아. 이때는 그거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지. 우리 알게 모르게 하영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 다 예의범 좀 가르쳐. 그잖아. 존댓말도 그때부터 배우는 거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농민들은 그걸 배울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향소에서 양반들이 우리 마을 농민들, 어린애들 데려다 모아놓고서 우더를 보면 인사하는 거야. 이런 걸 다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풍속이 아름다워졌더라라고 해서 유향소의 일 중에서 하나가 풍속교화. 알겠지? 얘는 단어가 어려워서 설명을 딥하게 한 거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오케이?
교육제도 봅시다. 교육제도. 조선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유교를 가르치는 걸 너무나 중시했던 거죠. 학교는 제일 높은 학교 성균관. 그리고 중앙에 사부학당이라는 학교가 또 있었어. 성균관이 대학교의 개념이라면 사부학당은 고등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교육은 당연히 아니었고 지방에는 고려처럼 향교가 있었다. 그리고 유교 외에 다른 기술교육, 뭐 의술 아니면 통역 이런 거는 그냥 해당 관청에서 시행했고 따로 학교를 만들지 않았어. 그만큼 100% 유교만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관리 등용 제도를 보면 당연히 과거 시험이 제일 중요하지. 고려시대 과거 시험 무슨 과거 봤지? 생과, 문과, 작과. 그렇지. 뭐가 없었어? 문과. 문과가 없었어. 조선시대 문과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승과가 사라지지. 조선은 유교국가니까 불교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문과, 무과, 작과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다 문과 합격해서 올라가신 분들인 거지. 그리고 우리 음서 기억나지? 고려 때도 음서 있었잖아. 근데 조선시대에 유지가 돼요. 다만 고려보다는 음서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축소돼. 고려시대에는 아빠가 5품 이상 고위 관료면 할 수 있었거든. 근데 5품이면 그렇게까지 높은 관직은 사실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2품 이상, 조선시대에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 차관급 아니면 못해. 그리고 음서로 관직에 올라갔어도 과거 합격 안 하면 승진을 안 시켜주고 맨날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으면 무조건 과거를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과거 시험을 보는 일이 되게 많았대. 그리고 인재를 추천하는 첨거제도 있었다. 가볍게. 오케이? 뭔가 지금 역사를 하면서 쌤이 통일신라 할 때는 모든 걸 하나하나 되게 딥하게 설명했지만 이제는 이런 거 하는 곳이야 하면 느낌이 팍 오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여기는 고려보단 좀 더 쉽게 외워질 거야. 사림 봅시다. 사림의 정치. 조선은 양반들의 국가야. 근데 양반들도 우리가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약간 파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파벌 정치를 지금부터 보는 건데 처음에 파벌 당긴 것은 사림과 훈구라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너네 교과서에서는 훈구를 설명을 안 해줘. 하지만 사림을 알려면 훈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훈구는 내가 필기로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 조선 초기에 양반 전체가 훈구와 사림이라는 두 파벌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볼 것은 사림이기는 한데 훈구가 조선 초에 가장 큰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이었어. 얘네는 조선 건국에 찬성했던 급진파 사대부의 후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권력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갔던 거야. 특히 이제 세조 때 피크를 찍으면서 세조 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었어. 온건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 건국에 찬성해서 반대했어. 찬성. 온건파. 반대. 이건 고려 입장에서 봐야 돼. 고려 입장에서 온건하는 거면 나라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사람들인 거야. 정몽주의 제자들이야. 그러면 조선 건국에 반대했으면 조선 초기에 당연히 정치에 참여를 못했겠지. 하려면 하겠지만 내가 온건파인 걸 다 아는데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치를 못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에서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요. 제자를 키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자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살인 족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야. 제자를 많이 키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를 추구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써볼게.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했어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 왕도 정치가 뭐냐면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 아까 잠깐 언급했었잖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쪽이었어. 근데 반대로 훈구는 세조 때 권력이 셌잖아. 세조는 이거 싫어했지. 기억나? 육조 직계제 하면서 왕권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아니 왕권이 강할 수도 있지. 이런 쪽이었어. 사이가 안 좋았고요. 향촌 자치를 추구했는데 자치는 우리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거야. 향촌, 시골 향자, 마을 촌자죠. 얘 지방 살잖아. 우리 지방에 중앙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얘네가 어느 순간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기 시작해. 관직이 올라갔다는 소리야. 언제부터였냐면 성종 때부터였어. 아까 성종 기억나지? 홍문관 설치하고 경주대도 완성하고 요때부터 훈구를 좀 견제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얘네가 권력이 세니까. 그래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인을 증명합니다. 그럼 당연히 권력이 독점되는 거 막는 거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3, 4에다가 넣는 거야, 얘네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3, 4에 이제 등용이 된 살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누구를 비판하겠어? 응? 계속해서 훈구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구랑 살인의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결국은 둘의 대립이 빵 터지게 돼. 그거를 사화라고 해, 사화. 사화는 여기 보시면 훈구와 살인 사이의 대립인데요. 사건의 뜻은 그렇고 단어 뜻을 설명해 줄게. 사화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살인이 입은 화라는 뜻이야. 살인이 입은 화. 그러면 훈구와 살인이 대립한 사화의 결과 누가 이겼다는 소리야. 훈구가 이기고 살인이 졌다는 소리야.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거야. 사화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인데 무오사화의 별표 하나 하시고요. 기묘사화의 별표 3개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뭐 순서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름만 좀 보는 정도로만 봐주면 돼.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알 필요 없어. 자, 무오사화 때 왕이 연산군이래. 연산군은 조선 최고의 또라이잖아, 그치? 이 연산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훈구 애들이 살인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연산군한테 갖다 줘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은 살인의 우두머리였는데 아까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려고 살인을 등용했다고 했잖아. 그때 일방을 등용된 사람이 김종직이었어. 그게 정말 살인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연산군 때 죽은 상태였어. 근데 그 김종직이 살아생전에 쓴 글을 가지고 문제를 사는 거야. 조의제문이 뭐냐면 의제를 조문한다 할 때 슬퍼하는 글이란 뜻이거든. 의제를 슬퍼하는 글인데 의제가 누구냐면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 옛날 중국 초나라에 의제라고 하는 어린 황제가 있어서 10몇 살밖에 안 되는. 근데 이 어린 황제를 항우라고 하는 의제의 삼촌이 나타나서 죽이고서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김종직이 잠을 자는데 그 의제가 꿈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의제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쓴 책이 조의제문이었어. 근데 이게 누구랑 누구를 좀 떠올리게 한다는 거야.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와 그 죽은 조카인 단종을 떠올리게 한다고 훈구가 해석을 한 거야. 실제로 권력 깐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김종직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훈구가 이거 연산군한테 갖다 주면서 전하의 할아버님이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산군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바로 김종직의 제자들 다 죽여버려. 그게 무오사화야. 심지어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했잖아. 김종직의 무덤을 파서 시신의 목을 베는 구간참시형까지 했어. 그게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러고서 이제 갑자사화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요거는 약간 연산군이 미쳐가지고 다 그냥 눈에 띄는 사람 다 죽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어쨌든 연산군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미쳐갔거든. 그러면 더 이상은 신하들이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게 돼.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 연산군 친척 중에서 중종을 왕에 앉히거든. 그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반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를 끌고서 어떤 권력의 집권자를 바꾸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중종을 왕에 앉혀서 중종 반정인 거야. 근데 이 중종 반정을 누가 주도했냐면 훈구가 주도한 거야. 그러면 훈구는 중종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중종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아니 니네가 나 왕 시켜준 거 맞는데 그건 니네가 연산군 때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서 나 위에 서신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나를 위아래 척해? 라고 하면서 되게 불만이 커진 거야. 그래서 중종이 그 훈구를 견제하려고 다시 사람을 마구 등용해. 그때 등용됐던 사림이 조광조였어. 훈구를 견제하려고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했어. 이 조광조는 우리 조선의 거의 3대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이 조광조가 너무 천재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개혁을 했던 게 전부 다 반대 세력에 좀 반감해서 한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종까지 아끼던 조광조를 싫어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조광조가 죽어요. 그 사건이 김효성입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반발해서 발생했다. 그럼 지금 김효성과 별을 세 개잖아.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날개단에 적어놨어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자, 밑줄 쳐볼게. 현량과를 실시했고요. 중종관정 때 과대평가된 훈구의 고문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이거 두 가지 딱 교과서에 나와 있어. 현량과는 뭐냐면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을 등용하자 라고 하는 인재 추천 제도입니다.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인재인데 시험 운이 없거나 가난해서 시험을 못 보거나 뭐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하려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 사람들 등용하자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사림의 숫자를 늘리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훈구가 불만을 품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종 반정 때 어쨌든 간에 왕이 바뀌는데 그때 중종이 왕이 오는 거 도와준 사람들은 나라에 공을 세운 게 되거든. 그래서 공훈을 세웠다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 승진을 하거나 뭐 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몇몇 훈구들이 중종 반정 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몰래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아갔어. 그런 것들 과대평가된 훈구의 공을 삭제하자고 해서 이거 완전 맞는 말이잖아. 근데 훈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네 돈 뜯어간 것도 아니고 왕이 준대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약간 불만이 쌓여간 거야. 그래서 얘네가 조광조를 몰아가기 시작해. 이 사건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네. 어느 날 궁궐에서 나뭇잎이 하나 발견이 돼. 이 나뭇잎에는 놀랍게도 주초 위 왕이라는 물론 한자로 쓰였었겠지만 이 글자가 글자 모양대로 뻥 뚫려가지고 발견이 된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하늘의 계시 같아, 그치? 근데 요 주초 위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우리말로 풀면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야 하늘의 계시때 조씨가 왕이 된다? 어쩐지 요즘 조광조가 좀 나대는 것 같아. 이때 중종이 그거를 약간 믿고서 조광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조광조가 그 주변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위에다가 꿀로 글씨를 써가지고 벌레가 요 모양대로 갉아먹게 했다라는 설이 있고 근데 사실 이건 좀 뻥이야 나서는 크긴 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왕과 조광조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조광조와 그 주변 사람이 다 죽었던 사건이 김사.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막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잖아. 무엇나?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무엇나 해서 무엇하고 얘는 이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나서 기묘사를 이렇게 외우죠. 마지막 을사사화는 그냥 외척 간 권력 투쟁이 있었다. 외척이라는 단어 기억나? 그치. 왕의 외가 쪽 집안 사람들 뭐 외할아버지든 외삼촌이든 아니면 아내의 오빠든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자겸이 외척이었잖아. 그런 외척들끼리 싸운 거야. 왕의 이게 명종이라는 왕인데 명종은 중요하지 않고요. 명종의 아내 쪽 남자들과 엄마 쪽 남자들이 싸우면서 그렇게 살인이 휘말려서 죽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인이 패배했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살인은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거든. 뒷장 가서 사료들 일단 다 건너뛸게요. 너무 중요한 거 빼고는. 사림이 지금 지방에 내려갔어. 근데 놀랍게도 사림이 지방으로 도망친 상태에서 지방에서 다시 힘이 커져.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 사림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서원과 향약이 뭔지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올 거라서 지금은 그냥 안 할게. 그냥 대충 유교적인 어떤 윤리를 확장시키면서 사림이 지방에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중앙정치에 진출해. 사화로 망했다가 다시 재진출. 그때 왕은 선조였고요. 선조 때 다시 한번 정권을 주도하는데 요때부터는 훈구라는 개념은 사라져.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100% 살인 정치야. 선조라는 왕은 어떤 왕인지 알아? 우리 이따 할 거지만 임진왜란 때 왕이야. 알겠지? 그 정도는 이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조선이 시간 순으로 안 나와 있고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조 때부터 100% 살인 정치. 그러면 그냥 사림끼리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사림이라는 애들도 훈구라는 공공의 적이 있을 땐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지만 훈구가 사라지니까 지네끼리도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붕당 형성이라고 해요. 붕당. 파벌이 나는 거야. 밑줄 그을게요. 척신정치의 잔재청산과
이조전락 임명 문제를 두고서 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산임이 둘로 쪼개지게 돼. 척신정치는 이콜 외척정치야. 아까 명종이라는 왕때 마지막 사화가 외척 간의 다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잖아.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척신을 다 없애버리자. 척신 빼고 정치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척신 중에서도 우리랑 좀 친한 사람들은 내버려도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한 거야. 그때 나는 게 동인과 서인이었고요. 이조전랑은 뭐냐? 이조전랑은 어떤 관직의 이름인데 어떤 관직이냐면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어요.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조전랑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거 두고도 싸운 거야. 여기 날개단에 붕당 형성 나와 있는데 너네한테 기출해서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낸 적이 있어서 이거 따로 빼서 한번 봅시다. 동인은 척신정치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주장했어. 척신 다 없애버리자고 했지. 그럼 얘네는 좀 급진적인 거야? 온건한 거야? 좀 급진적인 거야. 조금 더 급진적인 쪽이 동인이고요. 이황이 급진 쪽이었어. 동인. 이황 동그라미 하시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척신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하고는 협력하자라고 했어. 온건한 쪽이죠. 우리가 아는 이이, 우리 지표에 나오는 이랑 이황은 쓰면 안 되는 거지. 지표에 나오는 그 이와 이황이 각각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이랑 이황도 막 저렇게 척신정치 가지고 싸웠냐? 근데 그게 아니야.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물론 시작은 척신정치 때문에 나뉜 거지만 그냥 이황이랑 이이라는 사람이 각자 어느 붕당에 속해 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정치적인 싸움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보니까 뭐 이황 선생님이 동인인데 나는 이황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동인 들어가는 거야. 이이한테 배우고 싶으면 서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붕당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여기 안 나와있네. 내가 안 써놨다. 붕당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학문적으로 서로 배우고 좀相互 보완하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보고서, 왜냐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조선 애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자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동인 서인으로 나뉘었고요. 그리고 이 동인이 얼마 안 가서 또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뉘어. 왜 나뉘는지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이거 좀 어려워서. 그럼 잘 봐봐. 지금 선조 때 산임이 정치에 등장을 했잖아. 그치? 선조 때 산임이 재집권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가 동인이 얼마 안 가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붕당이 총 3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서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대는 북인이 왕이 됐어. 북인이 정치를 잡았어. 정권을 잡았어. 너 광해군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뭘로 들어봤어? 이름만큼 들어봤어? 광해군도 연산군처럼 쫓겨나서 이름이 광해군, 여기 3개가 붙은 거잖아. 광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조 때 선조의 첫째 아들로서 세자가 된 사람이었어. 근데 선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터졌었잖아. 우리 뒤에서 임진왜란 배울 때 얘기를 하겠지만 맞아. 중립이겠다 그 사람이야. 맞아. 선조는 자기가 전쟁이 터졌을 때 백성을 지키지 않고 도망을 갔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선조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때 세자였던 광해군은 자신이 왕의 목까지 다 나서서 뭐 백성들 돌보고 이런 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광해군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맨날 뭐 주막 같은 데서 국방 먹고 할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광해군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근데 선조는 쫑팽이기 때문에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광해군을 질투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굉장히 미워하던 차에 선조의 중전, 그러니까 광해군은 친엄마가 돌아가셔요. 근데 어쨌든 왕비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의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에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조가 다시 장가를 가.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의 왕이 결혼을 할 때 그 왕이 몇 살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내 자리는 10대야. 왜냐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가 가장 건강한 10대를 갖다가 아내로 맞는 거야. 그때 선조가 50대였고요. 아내가 10대였고요. 광해군은 30대였어. 그러니까 광해군은 30대에 나보다 20살 정도 어린 새엄마를 맡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선조가 그 아내를 굉장히 예뻐했대요. 좀 더럽죠? 근데 얘기할 때마다 막 짜증나. 근데 뭐 조선시대니까. 근데 그 여자애가 심지어 아들을 낳은 거야.
영창대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너무 걔를 예뻐하는 거야. 그래서 선조는 아예 광해군을 세자에서 박탈시키고 그 새로운 아들에게 세자자리를 주려고 했어. 왜냐면 현재 중전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조선시대에는 왕실이라고 해도 어린 나이에 죽는 그런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6살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세자를 책봉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다가 선조가 죽어. 그렇게 해서 광해군이 왕이 된 거야. 그 광해군이 지금 왕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온 백성이 나의 눈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아버지가 나를 세자 자리에서 박탈시키려고 했다는 걸 알아. 근데 왕이 됐으니까 자기 정통성이 없어. 눈치가 보여. 거기다가 나의 왕권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나보다 어린 새엄마와 나보다 40년은 더 살 것 같은 남동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왕권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두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국인하고만 정치를 했어. 이게 좀 실수였던 거지. 왜냐면 가뜩이나 광해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영창대군 쪽 애들이 싫어했을 거 아니야.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심지어 대놓고 국인을 편애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광해군을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서인. 왜냐면 영창대군이 서인 쪽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남인은 그래도 한때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서인이 처음부터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서인이 광해군을 꼬투리를 잡아서, 꼬투리는 아니죠. 광해군이 최종적으로는 그 남동생을 죽여. 자기의 새엄마를 유폐시키고 남동생을 잔인하게 죽이죠. 그때 그 아이가 나이가 10몇 살이었는데 10대 초반. 유배를 보내. 그 다음에 초가집에 가둬놔. 못 나오게. 가둬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엄청 뜨겁게 떼서 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영창대군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발견됐냐면 여기 있지. 여기가 다 녹아서 발견된 살이.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이렇게 매달린 거야. 근데 여기까지 녹아서 죽은 거야. 너무 끔찍하게 죽인 거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다라면서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죠. 그러고서 인조를 왕위에 앉혀. 아까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을 앉힌 게 중종 반정이었잖아. 그럼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앉힌 건? 인조 반정. 그치? 여기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했고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도 같이 몰락을 해요. 이제 북인이란 개념은 사라져. 그래서 인조 때부터는 남인하고 서인만 남게 되는데 누구 권력이 더 컸겠어? 그치.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은 정치를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야. 서인이 전국 주도, 남인은 참여. 근데 이 분당 정치의 특징은 공론을 중시한다는 점인데, 공론은 뭐냐면 공통된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론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의견이잖아. 근데 이제 공론을 중시한다는 건 이런 거야.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국가 정책을 토론하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오갈 수가 있고 막 흥분을 하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서인은 서인끼리의 여론을 모으고 남인은 남인끼리의 여론을 모아. 그 다음에 그 대표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온건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겠지. 그렇게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가 아름답게 굴러갔다는 얘기고요. 서로 간의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했어. 당연히 정치 권력은 하나인 것보다 여러 개로 쪼개진 게 낫단 말이야. 서로 견제를 했고요. 지방 사족, 정치는 안 하지만 그냥 지방에서 열심히 학문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나중에 변질 내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거야. 변질. 부터는 5분 동안 쉬었다가 봅시다. 5분 쉬자.